그저 말라빠진 아시아 여자애일 뿐이잖아. 제가 뭘 할 수 있겠어? 모두가 두려워하는 불량배 로건이 친구들에게 속삭이며 부서진 바이올린을 들고 멀어져 가는 민서 김을 바라보았다. 그날 오후 캘리포니아의 붉게 물든 석양 아래 그는 곧 답을 얻게 될 터였다. 이전에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날카로운 갈비뼈 통증이라는 형태로. 민서는 샌디에이고의 두 가지 비밀을 안고 도착했다.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오래된 바이올린 하나, 그리고 한국에서 전국 주니어 챔피언에 올랐던 태권도 검은띠 하나. 그녀의 어머니는 미국에서만큼은 평범하게 살 수 있도록 두 번째 비밀은 꼭 숨기라고 간청했었다. 하지만 로건이 모두가 보는 앞에서 첫 번째 비밀을 짓밟아버린 그 순간 민서 안에서 무언가가 깨어났다. 8회의 무술 수련으로도 겨우 억눌렀던 그 무엇이 그는 전혀 몰랐다. 자신의 세상이 이제부터 완전히 뒤집히게 될 것이란 사실을. 샌디에고의 짭짤한 바닷바람이 민서의 얼굴을 어루만졌다. 실버크릭 아카데미의 웅장한 계단을 오르는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16살의 김민서에게 이곳은 단순한 새 학교가 아니라 정체성을 숨겨야 하는 감옥과도 같았다. 보이지 않게 그냥 섞여 들어가자. 그녀는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평범한 키에 날씬한 체형, 윤기 나는 검은 머리카락은 한국 전통 올림머리로 단정하게 묶여 있었다. 흠 하나 없는 교복과 작은 나비 모양 머리핀만이 그녀의 존재를 드러내는 유일한 표식이었다. 이 조용한 아시아 소녀가 어떤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지 아는 사람은 없었다. 아시아의 작은 폭풍이라 불리던 태권도 유단자, 연속 16번 챔피언, 서울 최고의 박성호 사범 밑에서 8년간 피와 땀으로 단련된 전사였다. 그녀의 회전차기는 단단한 나무판을 가루로 만들 수 있었고 그녀의 전투 기술은 경험 많은 사범들조차 혀를 내두르게 했다. 제발, 여기선 새 출발이야. 민서야. 어젯밤 어머니의 간절한 눈빛이 떠올랐다. 네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려지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알잖아. 또 소외될까봐. 효를 중시하는 한국 문화에서 자란 민서는 어머니의 바람을 거스를 수 없었다. 새 병원에서 외과의사로 인정받기 위해 애쓰는 어머니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다. 창틀에서 바이올린의 가냘픈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70년 된 이 악기는 아버지가 남긴 유일한 유산이었다. 세계적 명성의 외과의사였던 아버지는 민서가 8살 때 수술 중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다른 생명을 구하다 자신의 목숨을 잃은 것이다. 그 이후로 바이올린은 민서에게 단순한 악기가 아니었다. 편을 켤 때마다 아버지의 따뜻한 미소, 그의 큰 손이 그녀의 작은 손을 감싸며 활 잡는 법을 가르쳐주던 순간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서울에서는 태권도가 그녀의 방패였다. 누구도 작은 폭풍을 건드리지 않았다. 모두가 그녀를 존중했고 일부는 두려워했다. 이제 그녀는 메달과 트로피 대신 바이올린 케이스를 들고 다니는 그저 조용한 한국 전학생이 되어야 했다. 첫 수업을 향해 걸어가며 민서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시계는 오전 8시 25분을 가리켰다. 복도 끝에서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고 그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낯선 얼굴들 사이에서 그녀는 이방인이었다. 괜찮아. 그냥 그림자처럼 살면 돼. 민서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그녀의 심장은 이미 위험을 감지한 듯 빠르게 뛰고 있었다. 아무리 감추려 해도 전사의 본능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 법이었다. 민서는 불안한 예감을 떨쳐내지 못한 채 교실 문을 향해 걸어갔다. 민서의 첫 점심시간은 악몽 같았다. 식당에 들어서자마자 쏟아지는 시선들이 가시처럼 그녀의 피부를 파고들었다. 웃음소리와 수다로 가득한 공간에서 그녀만 섬처럼 고립되어 있었다. 구석 테이블에 홀로 앉아 어머니가 정성스레 싸준 김밥을 꺼내며 민서는 고개를 숙였다. 괜찮아.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그녀는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내면의 목소리는 달랐다. 서울에 있었다면 아무도 이렇게 널 무시하지 않았을 텐데. 바로 그때 카페테리아의 공기가 변했다. 웃음소리가 갑자기 잦아들었고 긴장감이 식당을 가득 채웠다. 로건 미첼과 그의 수아들인 브랜든, 타일러가 식당에 들어선 것이다. 로건은 거의 2m에 달하는 농구 선수의 체격에 교만함이 묻어나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의 존재만으로도 주변 학생들은 고개를 숙이거나 시선을 피했다. 마치 본능적으로 새로운 표적을 찾아내듯 로건의 눈이 민서에게 고정되었다. 그는 곧장 그녀의 테이블로 다가와 초대도 없이 그녀 앞에 앉았다.
그의 두 친구들도 뒤따랐다. 야, 새로 온 아시아 꼬마야. 로건이 비웃듯 말했다. 그거 뭐야? 냄새가 이상한데. 그는 민서의 김밥을 가리키며 코를 찡그렸다. 민서의 손가락이 젓가락을 꽉 쥐었다. 8년간의 태권도 훈련이 그녀의 몸에 각인시킨 반사신경이 깨어났지만 그녀는 감정을 억눌렀다. 진정의 민서야. 어머니와의 약속을 기억해. 로건은 민서의 침묵을 두려움으로 해석하고 더욱 대담해졌다. 그의 시선이 민서 옆 의자에 놓인 바이올린 케이스로 향했다. 오, 바이올린도 치네. 왜 놀랍지 않지? 아시아 애들은 다 그렇잖아. 그는 케이스를 허락도 없이 집어들었다. 민서의 심장이 멈춘 듯했다. 아버지의 유산, 그녀의 소중한 보물이 낯선 사람의 거친 손에 놓인 것이다. 그녀의 눈에서 불꽃이 일었지만 태권도 훈련의 일부였던 4년간의 명상 덕분에 그녀는 폭발 직전의 분노를 간신히 억제할 수 있었다. 이거 비싸 보이는데. 로건이 바이올린을 꺼내 대충 살펴보며 말했다. 수학도 잘하겠지. 숙제 좀 도와줄래? 그 순간 민서의 머릿속에서 박사범의 목소리가 들렸다. 참된 전사는 싸움을 시작하지 않는다. 하지만 일단 시작되면 승리하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친다. 로건과 그의 친구들이 마침내 떠날 때 그들은 내일 더 재밌는 일이 있을 거야 라는 명백한 협박을 남겼다. 민서는 테이블 아래서 주먹을 꽉 쥐고 앉아 있었다. 그녀의 폐에서는 조절된 호흡이 이어졌고 내면에서는 분노의 폭풍이 소용돌이쳤다. 바이올린은 다행히 무사했지만 메시지는 분명했다. 그녀는 표적이 되었다. 민서는 텅 빈 식당에 홀로 남아 서울에서의 삶, 그곳에서의 존중과 안전함이 얼마나 멀리 있는지 실감했다. 이제 그녀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다. 민서는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집으로 향했다.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가슴 속에서는 더 무거운 결정의 짐을 안고 있었다. 집에 도착하자 부엌에서 어머니의 부산한 소리가 들렸다. 김현주 박사는 새 병원에서의 첫날을 마치고 딸을 위해 정성스레 비빔밥을 준비하고 있었다. 민서야, 오늘 학교는 어땠니? 어머니가 물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피로가 깃들어 있었지만 딸을 향한 미소는 따뜻했다. 민서는 거짓말을 선택했다. 괜찮았어요, 맘엄마. 그냥 평범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빛은 그렇지 않았다. 김현주는 딸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다. 8년간 홀로 딸을 키우며 발달시킨 예리한 직감이었다. 정말? 그녀가 다시 물었다.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의 눈을 마주보는 것이 힘들었다. 로건과 그의 친구들이 저지른 일, 내일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에 대한 두려움을 말할 수 없었다. 어머니가 얼마나 이 새로운 시작을 원했는지, 그녀의 경력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했는지 알고 있었다. 저녁을 마친 후 민서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다. 그녀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천장을 응시하며 오늘의 사건들이 머릿속에서 반복해서 재생되었다. 로건의 오만한 눈빛, 브랜든의 비웃음, 타일러의 조롱하는 웃음소리. 서울에서는 아무도 감히 그녀를 그렇게 대하지 않았다. 작은 폭풍의 명성은 모든 잠재적 괴롭힘을 미리 차단했다. 민서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달빛이 그녀의 바이올린 케이스에 은은하게 반사되었다. 조심스럽게 케이스를 열자 70년 된 악기가 달빛 아래 빛났다. 그녀는 지난 8개월 동안 매일 연습했다. 아버지의 기억을 기리기 위해, 그의 유산을 지키기 위해. 창문 너머로 보이는 낯선 도시의 불빛들을 바라보며 민서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굳어졌다. 나는 물러서지 않을 거야. 로건이 나를 짓밟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아버지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녀는 벽에 걸린 작은 액자를 바라보았다. 서울 최고의 도장에서 박사범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그의 말이 떠올랐다. 진정한 태권도는 단순한 격투기가 아니다. 그것은 정의의 길이며 약자를 보호하는 수단이다. 어머니는 그저 평범한 삶을 원했다. 하지만 오늘 민서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로건과 그의 무리들은 그녀가 순순히 복종하길 기대했지만 그들은 그녀가 누구인지 몰랐다. 전사의 피가 그녀의 혈관을 타고 흐르고 있었다. 새벽녘에 민서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다. 내일 그녀는 로건에게 누구와 싸우고 있는지 보여줄 것이다. 태권도 유단자의 위험을 숨긴 채, 그러나 그 정신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민서는 마침내 잠에 들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다음 날의 전투를 준비하고 있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비치자 민서는 이미 깨어 있었다. 밤새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이상한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결정을 내린 자의 단호함이었다.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그녀는 로건과 그의 친구들이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잔인한 기대감이 묻어났다. 여기 우리의 아시아 공주가 왔네. 로건이 조롱하듯 말했다. 민서가 지나가려 하자 그는 일부러 어깨로 그녀를 밀쳤다. 충격으로 그녀의 책들이 바닥에 흩어졌다. 미안, 그는 위선적으로 사과했다. 내가 너무 크다 보니 널 못 봤어. 민서는 아무 말 없이 책을 주었다. 그녀의 침묵이 로건을 더욱 자극했다. 첫 수업인 화학 시간, 브랜드는 실험실 짝꿍이 되었다. 그는 실수로 산성 용액을 민서의 노트북에 쏟았다. 웁스, 내 실수. 그의 눈에는 진정한 후회의 기색이 없었다. 복도에서는 타일러가 그녀를 사물함에 밀쳐 어깨가 아프도록 했다. 수학 시간에는 누군가 그녀의 의자에 껌을 붙여놓았다. 점심시간 카페테리아로 향하는 길에 로건의 농구팀 친구들이 그녀 앞에서 일부러 발을 걸었다. 각 사건마다 민서의 통제력은 조금씩 약해졌다. 서울에서 박사범은 그녀에게 분노를 집중력과 정확성으로 바꾸는 법을 가르쳤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혼자였다. 멘토도 없고 동료도 없고 오직 적대적인 환경 속에 홀로 남겨진 것이다. 수업 사이 휴식 시간, 민서는 빈 음악실로 피신했다. 그곳에서 바이올린을 꺼내 부드럽게 현을 어루만졌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그가 그녀에게 처음으로 활 잡는 법을 가르쳐주던 순간이 떠올랐다. 민서야, 바이올린은 내 목소리야. 네가 말하지 못하는 것들을 이것으로 표현하는 거란다. 서울에서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다. 첫 번째 태권도 대회에서 우승했을 때 아버지의 자랑스러운 미소, 그가 갑자기 돌아가신 후 어머니의 눈물로 얼룩진 밤들, 태권도장에서 땀을 흘리며 자신의 슬픔과 분노를 쏟아부었던 무수한 시간들. 문이 갑자기 열리며 그녀의 평화로운 순간이 깨졌다. 로건이 혼자 들어왔다. 그의 눈빛은 포식자와 같았다. 음악실은 진짜 재능 있는 사람들을 위한 거야. 그가 비웃듯 말했다. 외국인이 이상한 악기를 가지고 놀 곳이 아니지. 민서는 말없이 일어나 바이올린을 케이스에 넣었다. 그녀의 어두운 눈동자는 로건의 모든 움직임을 주시했다. 그는 그녀의 침묵을 두려움으로 해석했고 이는 그를 더욱 대담하게 만들었다. 내일은 내 바이올린으로 뭘 좀 해볼까? 로건이 그녀를 향해 한 걸음 다가오며 말했다. 네가 얼마나 잘 치는지 모두에게 보여주는 거야. 기대해도 좋아. 민서의 손가락이 바이올린 케이스를 꽉 움켜쥐었다. 그녀의 눈에서 이제 감추지 못하는 분노가 번뜩였다. 실버크릭 아카데미에 조용히 섞여들기 위해 온 소녀는 이제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다. 로건 미첼이 그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었고 이제 그가 무심코 일으킨 폭풍이 서서히 형성되고 있었다. 다음날 음악 시간 민서의 가슴은 기대와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다. 베넷 선생님은 새 학기 첫 평가를 위해 학생들에게 준비한 곡을 연주하도록 요청했다. 민서는 밤새 연습했다. 아버지가 가장 좋아했던 한국 전통 민요를 바이올린으로 편곡한 곡이었다. 김민서 양, 다음은 당신 차례입니다. 베넷 선생님이 부드럽게 말했다. 민서가 교실 중앙으로 걸어 나갈 때 로건과 그의 친구들이 뒷자리에서 키득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그들을 무시하고 바이올린을 턱 아래 조심스럽게 위치시켰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활을 현 위에 올렸다. 첫 음이 공기를 가르자 교실은 갑자기 조용해졌다. 한국의 산과 강을 연상시키는 선율이 방 안을 채웠다. 민서의 손가락이 현 위를 춤추듯 움직였고 그녀의 눈은 반쯤 감겨 있었다. 이 순간만큼은 그녀가 서울에 있는 것 같았다. 아버지와 함께 한강변에서 산책하던 날들, 그가 그녀에게 이 노래를 흥얼거리며 가르쳐주던 순간들, 곡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민서는 완전히 음악에 빠져들었다. 그녀의 몸은 가볍게 흔들렸고 그녀의 영혼은 노래와 하나가 되었다. 이 순간만큼은 로건도, 학교의 괴롭힘도, 낯선 나라에서의 고립감도 모두 사라졌다. 마지막 음이 사라질 때 교실에는 경외로운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갑자기 진심 어린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베넷 선생님의 눈에는 놀라움과 감탄이 어려 있었다. 정말 아름다웠어요. 민서 양. 그가 진심으로 말했다. 바로 그때 로건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게 뭐야? 아시아 만화 음악. 그가 크게 비웃었다. 그의 친구들이 따라 웃었다. 민서가 대답하기도 전에 로건은 빠른 동작으로 그녀의 손에서 바이올린을 낚아챘다. 로건, 당장 돌려줘.
베넷 선생님이 경고했지만 이미 늦었다. 로건의 얼굴에는 잔인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바이올린을 잠시 관찰하더니 천천히 의도적으로 그것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모든 일이 슬로모션처럼 느껴졌다. 바이올린이 공중에서 회전하며 떨어지는 순간 민서의 심장이 멈춘 듯했다. 그리고 로건의 무거운 농구화가 들어올려졌다가 악기 위로 내리꽂혔다. 뚝 소리와 함께 나무가 부서지는 소리가 교실 전체의 총성처럼 울려 퍼졌다. 끊어진 현들이 허공을 휘감았다. 학생들은 집단적인 충격으로 숨을 들이켰다. 민서는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그녀의 눈은 아버지의 유일한 유산, 70년 된 바이올린의 잔해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그녀의 귀에서 사라졌다. 들리는 것은 오직 자신의 심장 소리뿐이었다. 표면적으로 그녀는 슬픔으로 마비된 것처럼 보였지만 내면에서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어제부터 형성되던 폭풍이 이제 차갑고 위험한 평온함으로 변했다. 경험 많은 격투가라면 누구나 결정적인 행동의 전조라고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고요였다. 로건 미첼, 당장 교장실로 가. 베넷 선생님의 분노에 찬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하지만 이미 피해는 돌이킬 수 없었다. 전쟁과 대양을 건너 살아남은 70년 된 바이올린은 이제 미국 괴롭힘꾼의 발 아래 파괴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방금 어떤 폭풍을 불러일으켰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여자 화장실의 차가운 타일 바닥에 민서는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그것은 두려움이 아닌 억눌린 분노 때문이었다. 화장실 칸막이 안에 숨어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샌디에고로 이사온 이후 한 번도 걸지 않았던 국제전화번호를 눌렀다. 여보세요, 박 도장입니다. 익숙한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사범님, 민서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한국어로 말하는 것이 갑자기 너무나 위안이 되었다. 민서구나. 어떻게 지내니? 미국 생활은 어때? 박사범의 따뜻한 목소리에 민서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녀는 지난 이틀간의 사건들을 담담하게 설명했다. 로건의 괴롭힘, 점점 심해지는 협박, 그리고 마침내 아버지의 바이올린이 파괴된 순간까지. 말을 마칠 때쯤 민서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그것은 마치 얼음처럼 차갑고 단단해져 있었다. 전화선 너머로 긴 침묵이 이어졌다. 박 사범은 수십 년간 젊은이들을 무도의 길로 인도해온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그의 대답은 신중했다. 민서야, 네 어머니가 네 능력을 비밀로 유지하고 싶어 하는 마음은 이해해. 하지만 때로는 숨는 것이 자신을 드러내는 것보다 더 해로울 수 있단다. 민서는 화장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창백한 얼굴, 빨갛게 충혈된 눈, 그리고 그 눈 속에 깃든 결연한 의지. 태권도는 단순히 대회나 메달을 위한 것이 아니야. 박사범이 계속했다. 그것은 삶의 철학이며 정의를 위한 길이지. 네 아버지도 그것을 이해하셨어. 아버지를 언급하자 민서의 가슴이 조여들었다. 부서진 바이올린의 이미지가 다시 떠올랐다. 현이 끊어진 채로 바닥에 흩어져 있는 모습, 로건의 신발 밑에서 부서지는 나무의 소리. 기억하렴, 태권도 서약을. 박사범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이어졌다. 공격을 위해 태권도를 사용하지 않고 오직 자신과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만 사용한다. 하지만 방어가 필요할 때는 그것은 단호해야 한다. 통화를 마친 후 민서는 마지막 수업을 로봇처럼 참석했다. 그녀의 몸은 교실에 있었지만 마음은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마지막 종이 울리자 그녀는 집으로 돌아가는 대신 학교 도서관으로 향했다. 공부하는 척하면서 그녀는 건물이 비워질 때까지 참을성 있게 기다렸다. 로건이 농구 연습을 위해 남아있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교장실 방문은 무용했다. 로건의 아버지는 학교의 주요 기부자였고 그의 아들이 바이올린을 실수로 부순 일에 대해 단지 구두 경고만 받게 했다. 정학도 없었고 파괴된 바이올린에 대한 보상도 없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는 것을 바라보며 민서는 최종 결정을 내렸다. 대결은 불가피했다. 하지만 그것은 그녀의 조건에서 그녀가 선택한 순간에 로건 미첼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말과 함께 일어날 것이다. 태권도 유단자가 마침내 그림자에서 나올 시간이었다. 민서의 눈에는 차가운 결의가 깃들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렸다. 아빠, 절 지켜봐 주세요. 제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오후 5시경 도서관을 나선 민서의 발걸음은 평소와 달리 가볍고 단호했다.
체육관은 거의 비어 있었고 몇몇 늦게 남은 운동선수들만이 남아 있었다. 유리창을 통해 그녀는 농구팀의 훈련이 막 끝나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며 그녀는 로건이 혼자 탈의실에서 나오는 순간을 노렸다. 마침내 로건이 주차장으로 향하는 모습이 보였다. 그는 팀 점퍼를 어깨에 걸치고 땀에 젖은 머리카락을 뒤로 넘기며 걷고 있었다. 민서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그를 불렀다. 로건. 그의 얼굴에 처음에는 놀라움이, 곧이어 비웃음이 번졌다. 바이올린 소녀를 알아본 것이다. 그는 민서의 진짜 의도를 전혀 의심하지 않은 채 자신감에 차 그녀에게 다가왔다. 2미터에 달하는 그의 키는 1.65m의 민서를 압도했다. 뭐, 또 울어? 그가 비웃었다. 교장 선생님께 또 일러 바칠 거야? 아빠가 그 학교에 얼마나 많은 돈을 기부하는지 알아? 아무도 널 도와줄 수 없어. 아시아 꼬마야. 민서는 그의 말에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차분했고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단호했다. 제안이 있어. 민서가 말했다. 너와 나 1대1 대결. 지금 여기서. 로저는 순간적으로 웃음을 터뜨렸다. 뭐라고? 너 같은 작은 여자애가 나랑 싸우겠다고? 내가 이기면 민서가 조건을 제시했다. 너는 새 바이올린 값을 지불하고 모두 앞에서 공개적으로 사과해. 네가 이기면 나는 바이올린에 대해 다시는 언급하지 않고 1년 동안 내 숙제를 다 해줄게. 로건의 표정이 변했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듯한 놀라움, 그리고 곧 자만심으로 가득 찬 미소가 그의 얼굴을 장식했다. 그는 근육질의 팔을 교차시키며 민서를 내려다 보았다. 너 미쳤구나. 난 농구팀 주장이야. 한 손으로도 널 반으로 접을 수 있다고. 하지만 민서의 태도에는 무언가 달랐다. 그녀의 자세, 눈빛, 그리고 그 조용한 자신감이 로건을 잠시 망설이게 했다. 이 작고 조용한 아시아 소녀의 눈에는 그가 본 적 없는 종류의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규칙 없이 로건이 마침내 말했다. 뭐든지 허용. 그리고 졌을 때 울지 마. 민서는 단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그것은 두려움이 아닌 오랫동안 참아왔던 긴장감이 마침내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었다. 외부 농구 코트, 10분 후 로건이 선언했다. 네, 친구들 데려올래? 아, 맞다. 너한테는 친구가 없지. 민서는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전사의 미소였다. 친구는 필요 없어. 네가 증인으로 충분해. 로건은 웃으며 걸어갔지만 그의 웃음소리에는 약간의 불안감이 섞여 있었다. 그는 어깨 너머로 민서를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마치 포식자가 먹이를 노려보는 것처럼 첫 번째 의심의 씨앗이 로건의 마음속에 심어졌다. 그러나 이미 너무 늦었다. 도전은 받아들여졌고 두세 개의 충돌은 불가피했다. 해가 지기 시작한 하늘 아래 외부 농구 코트는 완벽한 대결장이 되었다. 깨끗한 콘크리트 바닥, 주변을 둘러싼 나무들, 그리고 증인은 없었다. 앞으로 벌어질 일에 딱 맞는 장소였다. 로건이 먼저 도착했다. 그는 팀 점퍼를 화려하게 벗어 옆에 던지며 팔 근육을 과시했다. 햇빛에 그의 땀에 젖은 상체가 번들거렸다. 거의 2미터의 키에 90kg가 넘는 체중, 수년간의 격렬한 훈련으로 다져진 몸, 진정으로 위협적인 모습이었다. 네가 정말 오다니. 그가 민서가 코트에 들어서자 놀란 듯 말했다. 용기는 인정해. 민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교복 블라우스의 소매를 정확히 3번씩 접어 올렸다. 그 동작에는 수천 번 반복된 의식의 정확성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구두와 양말을 벗어 코트 가장자리에 가지런히 놓았다. 로건의 웅장한 체격 옆에서 그녀의 52kg, 몸무게는 더욱 가냘퍼 보였다. 마지막 기회다. 로건이 민서에게 시선을 고정하며 말했다. 지금 사과하고 내 숙제를 한 달 동안만 해줘도 이 일은 없었던 걸로 해줄게. 민서의 발가락이 차가운 콘크리트를 느꼈다. 친숙한 감각이었다. 서울의 도장에서 맨발로 훈련했던 수천 시간의 기억이 떠올랐다. 그녀의 근육이 본능적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시작하자. 민서가 단순히 대답했다. 로건은 민서의 자세를 자세히 관찰했다. 그녀는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무게중심을 낮추고 손을 느슨하게 앞으로 내밀었다. 그것은 로건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종류의 전투 자세였다. 해가 지평선 너머로 사라지면서 그림자가 코트를 길게 뒤덮었다.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졌다. 후회하게 될 거야, 바이올린 소녀. 로건이 마지막 경고를 던졌다.
그는 손가락 관절을 우두구두 꺾으며 자신의 힘을 과시했다. 민서의 눈에는 아무런 두려움도 보이지 않았다. 대신 그곳에는 완벽한 평온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박사범의 말이 그녀의 머릿속에 울렸다. 진정한 전사는 싸움 전에 이미 마음속으로 승리했다. 로건은 이 순간이 그와 민서 사이의 단순한 신체적 충돌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이것은 두 세계의 충돌이었다. 로건이 알고 있는 세계, 그의 신체적 힘과 사회적 지위가 절대적인 지배력을 보장하는 세계와 민서가 곧 드러낼 세계, 규율, 기술, 그리고 수년간의 전문적인 훈련이 쉽게 물리적 힘을 압도하는 세계의 충돌이었다.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는 가운데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고 서 있었다. 이 순간은 모든 것의 경계였다. 마치 세상이 숨을 멈추고 지켜보는 것 같았다. 민서의 마음은 평온했다. 이것은 그녀가 준비해왔던 것이었다. 어쩌면 그녀의 전체 인생이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는지도 몰랐다. 아버지의 죽음, 태권도, 훈련의 고통스러운 시간들, 외국인으로서의 고립감, 모든 것이 그녀를 여기로 이끌었다. 로건은 자신감에 차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작은 불안감이 깃들어 있었다. 그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지만 무언가가 그를 경고하고 있었다. 코트 위에 마지막 햇살이 떨어지며 대결의 순간이 다가왔다. 로건은 경고 없이 공격했다. 그의 커다란 주먹이 민서의 얼굴을 향해 날아왔다. 그 힘은 실제 피해를 입힐 정도로 강력했다. 그러나 다음 순간 일어난 일은 로건의 현실인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민서의 움직임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다. 8년간의 엄격한 훈련이 만들어낸 완벽한 타이밍으로 그녀는 옆으로 한 걸음 물러나며 로건의 주먹이 그녀의 머리 옆으로 무해하게 지나가도록 했다. 동시에 그녀의 오른쪽 팔이 정확한 각도로 올라가 로건의 공격을 흘려보냈다. 로건은 자신의 공격이 빗나간 것에 당황했다. 그가 균형을 잡으려 할 때 민서는 이미 반격을 시작했다. 그녀의 몸이 순식간에 회전하며 오른발이 완벽한 원을 그리며 로건의 갈비뼈를 정확히 강타했다. 로건의 입에서 고통스러운 신음이 터져 나왔다. 그의 얼굴에는 충격과 혼란이 교차했다. 그는 자신의 몸이 갑자기 2배로 접히는 것을 느꼈다. 숨이 순간적으로 멈췄고 눈은 놀라움으로 크게 떠졌다. 민서는 쉬지 않았다. 로건이 충격에서 회복하기도 전에 그녀는 앞으로 한 걸음 내디디며 태권도의 고전적인 연속 기술을 구사했다. 앞차기와 함께 명치를 향한 주먹 지르기. 로건은 콘크리트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그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졌고 필사적으로 숨을 들이마시려 애썼다. 이게 어떻게... 그는 겨우 말을 이었다. 민서는 그 앞에 서서 완벽하게 균형 잡힌 자세를 유지했다. 그녀의 호흡은 고르고 깊었다. 마치 가벼운 산책을 한 것처럼 아무런 긴장의 흔적도 보이지 않았다. 로건은 무릎을 꿇은 채 여전히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모든 것이 뒤집어졌다. 그가 알았던 세계의 규칙들이 무너져 내렸다. 작은 아시아 소녀가, 그것도 여자아이가 어떻게 그를 이렇게 쉽게 쓰러뜨릴 수 있었을까? 너 대체 누구야? 그가 숨을 헐떡이며 물었다. 민서는 한국어로 부드럽게 말했다. 진정한 승리는 자신을 이기는 것이다. 그리고 영어로 번역했다. 로건의 눈에는 이제 두려움과 존경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천천히 일어서려 했지만 갈비뼈의 통증으로 인해 다시 비틀거렸다. 내가 원한다면, 민서가 차분하게 말했다. 지금 내 다리를 부러뜨릴 수 있어. 전체 힘의 절반만 사용했어. 완전한 힘으로 차기를 했다면 내 갈비뼈는 이미 부러져 있을 거야. 그녀의 말에는 과장이 없었다. 단지 사실을 진술했을 뿐이다. 로건은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고 그곳에서 진실을 보았다. 그녀는 거짓말하지 않았다. 넌 대체... 로건이 다시 물었다. 민서는 손을 내밀었다. 전투는 끝났고 지금은 명예의 순간이었다. 로건은 망설였지만 결국 그녀의 손을 잡고 일어섰다. 그의 다리는 여전히 불안정했고 갈비뼈는 욱신거렸다. 우리의 계약을 기억해, 민서가 말했다. 새 바이올린 값과 공개 사과. 로건은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은 반박할 힘도 의지도 없었다. 10초도 차이 안 되는 시간 동안 그의 전체 세계관이 완전히 뒤바뀌었다. 자신이 알고 있던 위계 질서, 그가 당연시했던 지배력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달이 떠오르기 시작했고 두 사람의 그림자가 콘크리트 위로 길게 늘어졌다. 승자와 패자,
하지만 둘 다 이 순간 변화되었다. 달빛이 농구 코트를 은은하게 비추는 가운데 로건은 여전히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의 몸은 아팠고 자존심은 더 아팠다. 도대체 넌 누구야? 그가 다시 물었다. 민서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이제 모든 것을 감출 이유가 없었다. 나는 김민서, 태권도 유단자, 한국 주니어 전국 챔피언이야. 연속 16번의 공식 대회 우승, 8년간 서울 최고의 도장에서 훈련받았지. 로건의 입이 놀라움으로 벌어졌다. 왜 숨겼어? 민서의 눈에 잠시 그림자가 드리웠다. 샌디에고로 이사온 건 새 출발을 위해서였어. 서울에서는 모두가 나를 작은 폭풍이라고 불렀어. 사람들이 나를 두려워했지. 그들의 눈에서 항상 그것을 볼 수 있었어. 공포. 친구들조차도. 그녀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어머니는 여기서는 모든 것이 달라질 거라고 하셨어. 내가 그냥 보통 여학생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음악에 집중하고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 하지만 넌 그걸 허락하지 않았지. 로건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복잡한 감정이 그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다. 분노, 당혹감, 그리고 서서히 깨닫는 수치심. 네가 부순 바이올린은 내게 남은 아버지의 유일한 유산이었어. 민서가 말을 이었다. 아버지는 내가 8살 때 돌아가셨어. 수술 도중에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시다가. 이 말은 로건에게 물리적인 타격보다 더 깊은 충격을 주었다. 그의 눈에서 처음으로 진정한 후회의 기색이 보였다. 나 몰랐어. 그가 겨우 말했다. 물론 몰랐겠지. 민서가 대답했다. 넌 내 대해 아무것도 모르면서 나를 판단했으니까. 로건은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다. 그들의 약속대로 바이올린 값을 지불하고 공개적으로 사과하거나 아니면 민서가 내일 학교에서 자신의 능력을 완전히 증명하는 것을 감수해야 했다. 모든 학생들 앞에서 아마도 휴대폰 카메라에 녹화될 가능성도 있었다. 자신보다 30cm나 작고 40kg나 가벼운 여학생에게 완패하는 영상이 돌아다니는 상황을 상상하자 그의 선택은 분명해졌다. 약속은 지킬게. 로건이 마침내 말했다. 바이올린 값을 지불하고 사과할게. 그의 목소리에는 패배의 쓴맛이 묻어났지만 동시에 이상한 해방감도 있었다. 마치 거대한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느낌이었다.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너와 내 친구들은 다시는 나를 괴롭히지 않아. 당연하지. 로건이 빠르게 대답했다. 약간의 쓴웃음이 그의 입가에 맴돌았다. 사실 네가 필요하다면 우리가 널 보호해 줄 수도 있어. 이 제안에 민서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것은 이 며칠 동안 그녀가 지은 첫 번째 진정한 미소였다. 고마워. 하지만 내가 스스로를 보호하는 데는 문제없을 것 같아. 그들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다. 적대감은 사라지고 새로운 종류의 이해가 그 자리를 채웠다. 로건은 갈비뼈를 문지르며 코트를 떠나기 시작했다. 그는 몇 걸음 가다가 돌아보았다. 내일 학교에서 보자 민서. 처음으로 그는 그녀의 이름을 제대로 불렀다. 그리고 그 목소리에는 새로운 종류의 존중이 묻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실버크릭 아카데미의 공기는 기대감으로 팽팽했다. 학생들 사이에서 로건과 새로운 한국 소녀 사이의 대결에 대한 소문이 퍼지고 있었지만 누구도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했다. 복도에서 속삭임이 오갔고 호기심 어린 시선들이 민서를 쫓았다. 적이 왔다. 누군가 속삭였다. 민서가 학교에 들어서자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시선이 전과 달랐다. 호기심과 의문, 그리고 일부는 새로운 종류의 존중이 담겨 있었다. 첫 수업 시작 전 메인홀에서 예상치 못한 순간이 펼쳐졌다. 로건 미첼이 친구들과 함께 걸어오더니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민서 앞에 멈춰 섰다. 순간적으로 복도 전체가 조용해졌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민서. 로건이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그의 목소리는 크고 분명했다. 어제 내 바이올린을 부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 내 행동은 용납할 수 없었고 깊이 후회해. 시간이 멈춘 듯했다. 학생들은 입을 벌린 채 얼어붙었다. 로건 미첼, 신입생들의 공포의 대상 오만한 농구팀 주장이 공개적으로 사과하는 모습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광경이었다. 민서는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사과 받아들여.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호했다. 로건은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안에는 고급 바이올린을 살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금액의 수표와 손으로 쓴 쪽지가 들어있었다. 민서는 쪽지를 읽고 살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
고마워.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로건은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다. 그가 걸어가자 브랜든과 타일러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따랐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듯했다. 이 순간부터 학교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로건과 그의 친구들은 민서를 내버려 두었을 뿐만 아니라 묵묵히 그녀의 보호자가 되었다. 다른 학생들이 민서의 아시아 배경에 대해 무례한 발언을 하려 할 때면 로건의 한 번의 날카로운 시선만으로도 그들은 입을 다물었다. 수업 사이 휴식 시간, 민서는 로커에서 책을 꺼내고 있었다. 바로 그때 소피아 라미레즈라는 학교 음악 프로그램의 학생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저기, 민서? 소피아가 망설이며 말했다. 그녀의 곱슬거리는 검은 머리카락은 긴장으로 어깨에 흘러내렸다.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소피아의 눈에는 불안과 절박함이 어려 있었다. 너에 대한 소문이 돌고 있어. 소피아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네가 로건을 물리쳤다는, 그리고 태권도 챔피언이라는. 민서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침묵이 확인이나 다름없었다. 도움이 필요해. 소피아가 마침내 본론으로 들어갔다. 우리 학교 여자애들이 웨스트우드 고등학교 남자애들 때문에 문제가 있어. 버스 정류장에서 계속 괴롭히고 어제는 제이슨이라는 애가 날 그의 차로 끌고 가려고 했어. 민서의 눈이 날카로워졌다. 자세히 말해줘. 소피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마침내 누군가 그녀의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는 것 같았다. 그녀는 계속해서 웨스트우드 고등학교 남학생들의 지속적인 괴롭힘과 교사들의 관할 밖에서 벌어지는 위험한 상황들을 설명했다. 민서의 마음속에서 결정이 굳어졌다. 이것은 단순한 학교 싸움이 아니었다. 이것은 박사범이 항상 강조했던 것, 태권도의 진정한 목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에 관한 것이었다. 수업이 끝난 후 민서는 소피아와 그녀의 친구들을 만났다. 소녀들의 얼굴에는 불안과 공포가 역력했다. 소피아는 웨스트우드 고등학교 남자아이들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했다. 5명이야. 제이슨이 리더야. 목에 문신이 있어. 소피아의 목소리가 떨렸다. 몇 주 동안 우리를 괴롭혀왔어. 처음에는 그냥 말로만 괴롭혔는데 어제는 제이슨이 날 그의 차로 끌고 가려고 했어. 내가 저항하자 위협했고 다른 소녀들도 유사한 경험을 나눴다. 모두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민서는 모든 이야기를 주에 깊게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결단력이 깃들었다. 오늘 버스 정류장에서 만나자. 오후 3시 45분. 평소처럼 행동해. 소피아는 의아한 눈길을 보냈지만 민서의 확신에 찬 태도에 안심했다. 약속된 시간에 민서는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다. 그녀는 교복을 입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신발을 단단히 묶고 준비를 마쳤다. 전략적으로 위치를 잡고 버스를 기다리는 척하며 주변을 예리하게 관찰했다. 소피아와 그녀의 친구들이 곧 도착했고 불안한 시선을 교환했다. 걱정 마. 민서가 조용히 말했다. 내가 할게. 정확히 3시 50분 검은색 낡은 자동차가 큰 소리로 음악을 틀며 버스 정류장 앞에 멈춰 섰다. 5명의 남자아이들이 내렸다. 그들 중 리더로 보이는 제이슨은 목에 뱀 문신을 하고 있었고 오만한 미소를 지으며 소녀들을 향해 걸어왔다. 여기 우리 예쁜 친구들이 있네. 제이슨이 비웃었다. 오늘은 누가 나랑 드라이브 갈까? 소녀들은 공포에 얼어붙었다. 제이슨이 소피아에게 다가가 그녀의 팔을 잡으려 했을 때 민서가 앞으로 나섰다. 그녀에게서 손 떼. 민서가 완벽한 영어로 말했다. 제이슨은 놀란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가 웃음을 터뜨렸다. 이건 또 뭐야? 작은 아시아 소녀가 영웅놀이를 하나? 그는 그의 친구들을 향해 윙크했다. 귀엽네. 너도 같이 갈래? 민서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제이슨의 모든 움직임을 주시했다. 서울에서 훈련받은 수천 시간의 기억이 그녀의 근육에 살아났다. 마지막으로 경고할게, 민서가 말했다. 지금 떠나. 그리고 다시는 오지 마. 제이슨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이 작은 아시안이 뭐라고 했어? 그가 친구들을 향해 소리쳤다. 누가 좀 가르쳐줘. 그의 친구 중 하나가 민서의 뒤로 돌아가 그녀를 잡으려 했다. 그러나 그가 손을 뻗기도 전에 민서는 유연하게 몸을 돌려 완벽한 옆차기로 그의 무릎을 정확히 가격했다. 윽! 소리와 함께 그 소녀는 바닥에 쓰러졌다. 제이슨의 얼굴이 충격으로 굳었다. 그가 달려들었지만 민서는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 그녀의 몸은 완벽한 기계처럼 움직였다. 회전차기와 뒤차기의 조합으로
제이슨의 얼굴과 복부를 정확히 타격했다. 5초도 차에 되지 않아 제이슨은 코피를 흘리며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나머지 3명의 소년들은 얼어붙은 채 그들의 리더가 넘어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순수한 공포가 묻어났다. 친구들을 데리고 가. 민서가 차분하게 말했다. 그리고 다시는 이 소녀들에게 접근하지 마. 다음에는 훨씬 덜 즐거울 거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위협이 아닌 단순한 사실의 진술이 담겨 있었다. 소년들은 서둘러 친구들을 일으켜 차에 태웠다. 제이슨은 마지막 순간 분노와 굴욕이 섞인 눈빛으로 민서를 노려보았지만 도전할 용기는 없었다. 차가 떠난 후 소피아와 그녀의 친구들은 민서를 경외의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소피아가 속삭였다. 민서는 교복을 정리하고 책가방을 들어올리며 미소 지었다. 오랜 훈련이지. 내일 점심시간에 얘기하자. 몇 가지 기본적인 자기 방어 기술을 가르쳐 줄 수 있어. 버스 정류장 사건 이후 민서의 명성은 학교 전체로 빠르게 퍼져나갔다. 이야기는 매번 전해질 때마다 더욱 과장되었지만 핵심은 변함없었다. 한국 소녀가 혼자서 웨스트우드 고등학교 남자아이들 5명을 물리쳤다는 것이다. 다음 날 아침 학교 복도는 완전히 달라진 분위기였다. 학생들이 민서를 향해 미소 짓고 인사했다.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녀를 무시했던 같은 사람들이 이제는 그녀와 대화하려고 노력했다. 점심시간 민서의 테이블은 더 이상 비어있지 않았다. 소피아와 그녀의 친구들뿐만 아니라 여러 학년의 학생들이 그녀와 함께 앉기 위해 모여들었다. 자기 방어 기술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정말 태권도 챔피언이야? 9학년 소녀가 물었다. 민서는 수줍게 미소 지었다. 그랬었어. 하지만 그건 서울에서의 일이야.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 있어? 다른 소녀가 물었다. 제이슨 같은 사람들이 있는 한 우리도 보호할 줄 알아야 해. 민서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어머니는 그녀가 낮은 프로필을 유지하길 원했지만 이제는 그것이 불가능해진 것 같았다. 그리고 솔직히 그녀 역시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았다. 좋아, 민서가 결정을 내렸다.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하자. 그날 오후 민서는 학교 관리자들과 상담하여 방과 후 체육관 사용 허가를 받았다. 첫 번째 수업에는 15명의 학생들, 대부분 여학생들이 참석했다. 그들은 맨발로 서서 민서의 지시를 열심히 따랐다. 태권도는 단순한 격투기가 아니에요. 민서가 설명했다. 그것은 마음과 몸의 수련이에요. 첫 번째 원칙은 항상 존중이에요. 그녀는 기본적인 자세와 방어 기술을 가르쳤다. 학생들은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자신감을 얻기 시작했다. 민서는 각 학생에게 개별적인 관심을 기울였고 인내심 있게 자세를 교정해 주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민서가 세션을 마무리하며 말했다. 우리가 싸우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싸움을 피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하지만 피할 수 없다면 결정적이고 효과적으로 행동해야 해요. 수업이 끝난 후 소피아가 민서에게 다가왔다. 그녀의 눈에는 새로운 빛이 있었다. 이런 느낌이 처음이야. 그녀가 고백했다. 내가 무력하지 않다는 느낌. 이 순간 민서는 자신이 단순히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감과 힘을 나누고 있었다. 학교 복도를 걸으며 민서는 변화를 감지했다. 이전에 고개를 숙이고 다니던 소녀들이 이제는 어깨를 펴고 걸었다. 소피아는 더 이상 무리에 숨지 않았고 그녀의 목소리는 더 강해졌다. 샌더슨 교장이 그녀를 사무실로 불렀을 때 민서는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놀랍게도 교장은 그녀의 이니셔티브에 감명받았다고 말했다. 김양, 그가 말했다. 네가 시작한 것은 매우 특별해. 공식적인 태권도 클럽을 만들고 싶니? 민서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교장은 미소 지었다. 물론이지. 이미 내 어머니와 통화했어. 처음에는 망설이셨지만 네가 얼마나 많은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설명하자 동의하셨어. 민서의 가슴이 기쁨으로 부풀었다. 처음으로 그녀는 서울을 떠난 것이 축복일 수도 있다고 느꼈다. 여기서 그녀는 단순히 태권도 챔피언이 아니라 변화의 촉매제가 되고 있었다. 진정한 힘은 다른 사람을 해치는 데 있지 않고 자신을 통제하는 데 있다. 민서가 그날 일기에 썼다. 이제 나는 그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한다. 태권도 클럽이 공식적으로 시작된 지 한 달 후 민서의 휴대폰이 울렸다. 알 수 없는 번호였다.
그녀는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김민서 양 맞나요? 부드러운 목소리가 물었다. 네, 제가 민서입니다. 조선구라고 합니다. 현악기 수리 전문가예요. 파손된 바이올린 복원 의뢰를 받았는데 특이한 점을 발견했어요. 민서의 심장이 빨라졌다. 어떤 특이한 점인가요? 이 바이올린은 단순한 악기가 아니에요. 전쟁 전 시대의 희귀한 한국산 바이올린입니다. 박지성 명장의 작품으로 보여요. 소유자를 찾아보니 실버 크릭 아카데미로 연결되더군요. 민서는 숨을 멈췄다. 정말요? 그 복원이 가능한가요? 가능은 하지만 쉽지 않을 거예요. 직접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제 공방으로 오실 수 있나요? 다음 날 오후 민서는 샌디에고 북부의 작은 공방을 찾았다. 문을 열자마자 그녀는 깜짝 놀랐다. 로건이 그곳에 서 있었고 그 옆에는 나이 지긋한 한국인 노인이 있었다. 안녕, 민서. 로건이 어색하게 인사했다. 그의 눈에는 불안함과 기대감이 섞여 있었다. 놀랐지? 민서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무슨 일이에요? 로건이 설명했다. 내 바이올린을 망가뜨린 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싶었어. 단순히 돈을 주는 것 이상으로. 그래서 전국을 수소문해서 조 선생님을 찾아냈어. 그분은 네 아버지 바이올린을 만든 장인의 제자야. 조성우 선생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한국어로 말했다. 어서 오세요, 민서 양. 당신의 바이올린에 대해 많이 들었습니다. 민서는 여전히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 모든 것이 너무 갑작스러웠다. 로건이, 그것도 그녀를 괴롭혔던 그 로건이 이런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조 선생은 작업대로 그녀를 안내했다. 그곳에는 민서의 부서진 바이올린 조각들이 조심스럽게 놓여 있었다. 노인의 주름진 손이 부드럽게 파편들을 어루만졌다. 많은 부분이 파손되었지만 그가 설명했다. 바이올린의 영혼은 살아있습니다. 영혼이요? 민서가 물었다. 바이올린의 소울피스, 진동을 전달하는 중심 부품이죠. 기적적으로 온전합니다. 시간과 정성을 들이면 이 악기를 재건할 수 있어요. 완전히 똑같지는 않겠지만 그 독특한 소리와 역사의 일부는 보존될 겁니다. 민서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샌디에고에 온 이후 처음으로 그녀는 감정을 억제하지 못했다. 그녀는 말없이 조 선생 앞에서 깊이 절을 했다. 그리고 놀랍게도 로건 앞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로건은 당황했지만 불편함 속에서도 존중의 의미를 이해했다. 내가 한 일의 10분의 1도 되지 않아.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내게 빚을 졌어. 다음 6주 동안 민서는 정기적으로 공방을 방문했다. 그녀는 조 선생의 섬세한 복원 작업을 지켜보며 많은 시간을 보냈다. 가끔 로건도 그녀와 함께했다. 그는 진정으로 과정에 관심을 보였고 질문을 던졌다. 네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어? 어느 날 로건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서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아버지는 강하면서도 부드러운 분이셨어요. 외과의사로서 냉철했지만 아버지로서는 따뜻했죠.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네가 다른 사람들을 도울 때 망설이지 않는 거구나. 로건이 깨달은 듯 말했다. 민서는 처음으로 로건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그들 사이에 이상한 유대감이 형성되고 있었다. 과거의 적이 이제는 어색하지만 진정한 우정으로 발전하고 있었다. 이상하지 않아? 민서가 물었다.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다는 게. 로건은 웃었다.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법이지. 특히 누군가에게 차이기 전에는. 봄이 다가오며 실버크릭 아카데미의 봄 음악회 소식이 학교 전체를 들뜨게 했다. 민서는 주요 솔리스트 중 한 명으로 선정되었다. 이제 그녀는 태권도 실력뿐만 아니라 음악적 재능으로도 널리 인정받고 있었다. 연주회 2주 전 조 선생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민서 양, 바이올린이 완성되었습니다. 언제 찾아가시겠어요? 그날 저녁 민서와 그녀의 어머니는 공방을 방문했다. 문을 열자 로건이 그곳에 서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기대와 긴장감이 교차했다. 조 선생은 천천히 검은색 케이스를 열었다. 그 안에는 복원된 바이올린이 놓여 있었다. 원래의 바이올린과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았지만 고풍스러운 나무의 따스함과 독특한 곡선은 여전히 그대로였다. 많은 부분을 교체해야 했지만 조 선생이 설명했다. 가장 중요한 소울피스와 몇몇 원래 부품은 보존했습니다. 이제 시험해보세요. 떨리는 손으로 민서는 바이올린을 들어올렸다. 턱 아래에 위치시키고 활을 현 위에 올렸다. 첫 음을 연주하자 방 안에 아름다운 울림이 퍼졌다. 그 소리는 원래의 바이올린과 달랐지만 동시에
기이하게 친숙했다. 마치 아버지의 목소리가 약간 변화되어 그녀에게 말을 건네는 것 같았다. 현주 박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당신이 듣고 계시겠죠?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남편을 향한 말이었다. 민서는 한 곡을 완전히 연주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현 위에서 춤을 추는 동안 방 안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다. 마지막 음이 사라질 때 잠시 침묵이 흘렀다가 로건이 먼저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완벽해. 그가 진심으로 말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서는 어머니에게 물었다. 로건이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현주 박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때로는 사람들이 변화하기 위해 충격이 필요한 법이야. 네가 그에게 그런 충격을 준 것 같구나. 연주회 당일 민서는 평소보다 더 심한 긴장감을 느꼈다. 태권도 시합 전에는 결코 느끼지 못했던 종류의 불안감이었다. 도장에서는 그녀의 몸이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지만 무대 위에서는 여전히 자신의 감정을 음악으로 완전히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느꼈다. 분장실에서 준비하는 동안 어머니가 특별한 선물을 가져왔다. 아름다운 전통 한복이었다. 선명한 하늘색 치마와 자수가 놓인 흰색 저고리, 오랫동안 특별한 날을 위해 보관해왔어. 현주 박사가 딸의 머리카락을 정리하며 말했다. 내 아버지가 보면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한복을 입고 복원된 바이올린을 손에 든 채 민서는 무대 뒤에서 대기했다. 그녀의 차례가 왔을 때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무대로 걸어나갔다. 관객석은 가득 찼다. 첫 줄에는 어머니가 앉아 있었고 놀랍게도 그 옆에는 로건과 그의 친구들이 있었다. 뒷줄에서는 조 선생이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민서는 바이올린을 위치시키고 잠시 눈을 감았다. 태권도 시합 전처럼 자신을 중심으로 모았다. 활이 현을 가로지르기 시작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그녀의 연주가 단순한 기술적 완성도를 넘어 깊은 감정을 담아내기 시작한 것이다. 각 음표가 이야기를 들려주는 듯했다. 서울에서의 어린 시절, 아버지의 따뜻한 미소,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 태권도 훈련의 고통과 기쁨, 그리고 샌디에고에서의 새로운 시작까지 그녀의 삶의 여정이 음악으로 표현되었다. 관객들은 완전히 매료되었다. 민서의 연주가 그들을 다른 세계로 데려간 것 같았다. 그녀의 손가락이 마지막 화음을 연주했을 때 청중은 숨을 죽이고 있다가 이내 폭발적인 박수갈채를 보냈다. 연주회의 성공 이후 민서의 삶은 더욱 바빠졌다. 태권도 클럽은 30명이 넘는 정규 회원을 보유하게 되었고 음악부에서는 그녀가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다. 그러나 5월 중순 그녀는 예상치 못한 딜레마에 직면했다. 김양, 잠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베넷 음악 선생님이 수업 후 그녀를 불렀다. 네, 선생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로스앤젤레스 청소년 음악 콩쿠르에서 당신을 초청했어요. 심사위원 중 한 분이 당신의 봄 연주회 영상을 보셨고 깊은 인상을 받으셨대요. 민서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언제인가요? 6월 첫째 주 일요일이에요. 정확히는 6월 2일. 민서의 마음이 무거워졌다. 6월 2일이요. 무슨 문제라도. 민서는 입술을 깨물었다. 캘리포니아 지역 태권도 대회가 같은 주말이에요. 토요일에 열려요. 베넷 선생님의 얼굴에 걱정이 스쳤다. 아, 이런 어려운 선택이네요. 교실을 나오면서 민서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이것은 단순히 두 행사 사이의 선택이 아니었다. 그녀의 정체성의 두 측면 사이의 갈등이었다. 서울에서는 태권도가 그녀를 정의했고 샌디에고에서는 음악이 그녀의 새로운 피난처가 되었다. 태권도 연습 중 민서는 클럽 회원들의 변화를 지켜보았다. 특히 소피아의 변화가 눈에 띄었다. 한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소녀는 이제 자신감 있게 지시를 내리고 다른 학생들을 도왔다. 민서, 너 괜찮아? 소피아가 물었다. 오늘 조금 집중을 못하는 것 같아. 민서는 친구에게 자신의 딜레마를 설명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두 가지 모두 나에게 중요해. 소피아는 잠시 생각했다. 왜 둘 다 할 수 없어? 샌디에고에서 로스앤젤레스까지 그렇게 멀지 않잖아. 두 행사 사이에 이동할 시간이 충분할까? 우리가 도와줄게. 소피아가 제안했다. 로건은 차가 있어. 그가 너를 태워줄 수 있을 거야. 그날 저녁 민서는 어머니와 진지한 대화를 나눴다. 현주 박사는 처음에는 걱정했지만 딸의 결단력을 보고 서서히 마음을 바꿨다. 엄마, 이건 단순히 두 행사에 관한 게 아니에요. 민서가 설명했다. 제가 누구인지에 관한 거예요.
저는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아요. 현주 박사는 딸의 손을 잡았다. 네가 아버지를 닮았구나. 그분도 항상 불가능해 보이는 것에 도전하셨지. 도와주실 거예요? 현주 박사는 미소를 지었다. 물론이지. 네 아버지라면 같은 말을 했을 거야. 다음 날 민서는 샌더슨 교장을 만났다. 그녀는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다. 토요일 아침 샌디에고에서 태권도 품새 대회에 참가한 후 즉시 로스앤젤레스로 이동하여 일요일 음악 콩쿠르에 참가하는 것. 무모하게 들리는군. 교장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체력적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민서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제가 늘 다른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제 일부만 보여주려 했어요. 이제는 제가 온전히, 완전히 자신이 되어야 할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교장은 그녀의 결의에 감동받은 듯했다. 좋아요, 김양. 학교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로건과 소피아도 돕기로 약속했다. 로건은 자신의 아버지의 고급 세단을 빌려 민서를 로스앤젤레스까지 태워주기로 했다. 소피아는 민서의 태권도 장비와 연습을 도왔다. 준비가 진행됨에 따라 민서는 이상한 평화를 느꼈다.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의 양면성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더 이상 태권도 챔피언 또는 바이올리니스트로 나뉘지 않고 그저 김민서, 모든 복잡성과 모순을 가진 온전한 사람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대회 당일 아침, 민서는 평소보다 일찍 깨어났다. 해가 뜨기도 전에 이미 그녀는 명상을 마치고 가방을 확인하고 있었다. 태권도 도복, 검은 띠, 그리고 바이올린 케이스. 그녀의 두 세계가 하나의 여행 가방에 공존하고 있었다. 긴장돼? 현주 박사가 부엌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물었다.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좋은 의미에서요. 마침내 제가 진정으로 누구인지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샌디에고 시립체육관은 이미 참가자들과 관중들로 붐볐다. 전국에서 온 수백 명의 태권도 선수들이 각자의 카테고리에서 경쟁하기 위해 모였다. 민서가 여성 고급 품새 부문 참가자로 등록하자 몇몇 코치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김민서, 서울의 작은 폭풍? 한 코치가 속삭였다. 그녀가 여기 있는 줄 몰랐네. 로비에서 민서는 로건 소피아, 그리고 태권도 클럽의 다른 회원들이 응원하러 온 것을 보고 놀랐다. 그들은 손으로 만든 플래카드를 들고 있었다. 우리의 태권도 마스터 민서 화이팅! 준비구역에서 민서는 천천히 도복을 입고 검은 띠를 메었다. 오랜만에 공식 대회 도복을 입으니 기이하게 익숙하면서도 새로운 느낌이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보았다. 더 이상 숨길 것이 없었다. 다음은 여성 고급 품새 부문입니다. 참가자 김민서, 실버 크릭 도장 소속. 확성기에서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다. 민서가 매트 위로 걸어 나갔을 때 그녀의 마음은 평온했다. 관중석에서 친구들의 함성이 들렸지만 그녀는 이미 깊은 집중 상태에 들어가 있었다. 심판들 앞에서 예를 표한 후 그녀는 시작 자세를 취했다. 시작. 심판의 신호와 함께 민서는 태극 7장을 시작했다. 그녀의 몸은 마치 물 흐르듯 부드럽게 움직였다. 8년간의 훈련이 만들어낸 완벽한 조화였다. 각 동작은 정확하고 강력했지만 동시에 우아함을 유지했다. 특히 놀라운 것은 그녀의 연주 경험이 품새에 영향을 미친 방식이었다. 마치 바이올린을 연주하듯 그녀의 동작에는 독특한 리듬과 흐름이 있었다. 심판들은 메모를 하며 감탄의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민서가 마지막 동작을 마치고 다시 시작 자세로 돌아왔을 때 체육관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다가 갑자기 폭발적인 박수가 터져 나왔다. 결과 발표 시간. 민서는 호흡을 가다듬으며 기다렸다. 여성 고급 품새 부문 우승자는 실버 크릭 도장의 김민서 선수입니다.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민서는 시상대에 올라 메달을 받았다. 하지만 시간이 없었다. 로건이 이미 출구 쪽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가자! 그가 소리쳤다. 로스앤젤레스까지 2시간 걸려. 민서는 재빨리 도복을 갈아입고 로건의 차에 올랐다. 고속도로에서 그들은 시간과의 경주를 벌였다. 민서는 차 안에서 바이올린 악보를 훑어보며 머릿속으로 연습했다. 괜찮아? 로전이 물었다. 응, 민서가 미소 지었다. 사실 정말 좋아. 마치 내 인생의 모든 부분이 마침내 하나로 합쳐지는 것 같아. 로스앤젤레스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간신히 시간을 맞췄다. 민서는 공연장 뒤편으로 달려가 준비실에 들어갔다. 그녀의 어머니가 이미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여기 있네. 현주 박사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태권도는 어땠어?
우승했어요. 민서가 간단히 대답했다.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었다. 무대에 오르기 전 민서는 다시 한번 심호흡을 했다. 이번엔 검은 띠 대신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가짐은 같았다. 태권도장이든 콘서트 홀이든 그녀는 언제나 김민서였다. 바이올린이 그녀의 턱 아래 자리 잡았을 때 민서는 오늘 하루의 여정이 그녀의 전체 인생의 여정을 반영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강함과 부드러움, 규율과 창의성, 동양과 서양 모두 그녀 안에서 공존하고 있었다. 6월의 마지막 날, 실버 크릭 아카데미의 학년이 끝나가고 있었다. 민서는 학교 뒤뜰 벤치에 앉아 지난 9개월을 돌아보았다. 샌디에고에 처음 도착했을 때 그녀는 숨기고 싶어 했던 마지못한 전학생이었다. 이제 그녀는 학교 공동체의 중심인물이 되었다. 학교 태권도 클럽은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받았고 전용 공간과 적절한 장비를 갖추게 되었다. 민서는 여전히 초보자들을 위한 주 강사였지만 전문 사범들도 고급반을 돕기 위해 고용되었다. 이제 어떤 기분이야? 소피아가 물었다. 그녀는 민서 옆에 앉았다. 이제 그녀의 자세는 자신감이 넘쳤고 눈빛은 밝았다. 기묘해, 민서가 대답했다. 처음 왔을 때는 그냥 보이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 이제는 모두가 나를 알아. 단지 널 알기만 하는 게 아니야. 소피아가 웃었다. 모두가 너를 존경해. 넌 이 학교를 변화시켰어. 그것은 사실이었다. 로건과 함께 민서는 학교 반, 판, 괴롭힘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이는 빠르게 지역 다른 학교들에도 채택되었다. 그녀의 태권도 클럽은 단순한 무술 이상을 가르쳤다. 그것은 자신감, 자기 존중,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을 가르쳤다. 음악부에서는 민서가 오케스트라의 제1바이올린이 되었다. 복원된 바이올린은 이제 단순히 아버지의 기억이 아니라 그녀 자신의 여정의 상징이 되었다. 파괴되었다가 다시 태어난 더 강하고 더 풍부한 역사를 가진 악기. 알아? 민서가 말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을 때 난 내 삶의 일부도 함께 죽었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태권도에 그렇게 몰두했던 것 같아. 고통을 느끼지 않기 위해. 소피아는 조용히 들었다. 하지만 이제 깨달았어. 아버지는 결코 떠나신 적이 없어. 그분은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존재해. 내가 차는 매 발차기, 내가 연주하는 매 음표에. 종이 울리며 마지막 수업일의 끝을 알렸다. 학생들이 복도로 쏟아져 나왔다. 그 중에는 로건도 있었다. 그는 더 이상 학교의 폭군이 아니었다. 대신 그는 어린 학생들을 돕고 새로운 종류의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날 저녁 학년 마지막 행사에서 민서는 음악과 학생 리더십 부문 모두에서 상을 받았다. 현주 박사는 자랑스럽게 지켜보았다. 샌디에고로 이사 오기로 한 결정은 처음에는 위험해 보였지만 결국 변화의 계기가 되었다. 그림자 속에 숨는 대신 민서는 자신의 다양한 측면들 사이에서 균형을 찾았다. 시상식 후 로건이 민서에게 다가왔다. 내가 첫날 널 만났을 때 절대 이렇게 될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 민서는 웃었다. 나도 마찬가지야. 내가 널 발로 차게 될 줄은 몰랐지. 로건도 함께 웃었다. 그게 내 인생 최고의 일이었을지도 몰라.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서와 그녀의 어머니는 태평양이 보이는 언덕 위에 잠시 멈춰섰다. 석양이 바다 위로 붉게 물들고 있었다. 후회 없어? 현주 박사가 물었다. 가끔 서울이 그립지 않아? 민서는 잠시 생각했다. 물론 그리워요. 하지만 동시에 여기서 저는 더 완전한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서울에서는 작은 폭풍이었어요. 여기서는 그냥 민서예요. 그들이 집 현관에 도착했을 때 민서는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 붉은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아버지가 어딘가에서 지켜보고 있다고 느꼈다. 그리고 그가 미소 짓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아빠, 저 이제 알아요. 그녀가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진정한 힘은 한 가지 재능에 있지 않아요. 그것은 우리가 누구인지 모든 부분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세상과 나누는 용기에 있어요. 민서는 자신의 바이올린 케이스와 태권도 가방을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녀 앞에는 새로운 날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준비되어 있었다.